예, 유기준 의원입니다. 장소 관계로 제가 서기도 그렇고 안기도 그렇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제목은 구멍 뚫린 대북 제재만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 없나 이런 토론의 제목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대북 제재 조사 PD가 작년 8월 초에 발족돼서 대략 활동을 한 지가 지금 오늘로서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북한에서 과연 석탄이 들어왔는지 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밝히고 또 석탄 대금으로 원래 수수료 쪽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석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정제유가 일부 북한에 한적대에 간 것도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수사를 촉구하고 또 조사를 방기시켜도 해명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제 VOA 기사를 보면은 북한 석탄을 수거한 선박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항구를 유출항을 했고 그중에 한 척의 선박은 지금도 인천 항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위에도 지난번에 북한산 선박을 들여온 업체로 추정되는 업체가 이번에 DN5505호에 있는 북한산 선박을 북한산 석탄을 다시 수입했다는 걸 의혹을 받는 그런 실정으로서 이게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너무나 미흡하고 오히려 의혹을 좀 더 키워서 나중에 되면 이게 마치 거대한 산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우려가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북한산 석탄 또 우리나라의 기름이 북한으로 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국제사회에 세컨더리 제재의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선박 운영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석탄을 수입했다는 업체들이 나중에 보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면 그로 인한 거래가 제한이 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되고 또 그로 인한 국민적 충격은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것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이 특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또 특위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또 오늘 토론회 토론자로 또는 이제 주제를 발표하실 때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장수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갖고 계시고 오늘 정장수 TV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신인균 소장님, 신범철 위원장으로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11시에 일총이 잡혀있어서 마음 바쁘신데 특히 참석해 주신 우리 소속의 윤한홍 간사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정운택 전 원내대표님 또 우리 국회 부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동 주최신 우리 윤한호 의원님이 축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르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철 우리 부의장님 정말 안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특별히 축사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뭐 석탄이니 기름이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구멍을 내주고 있는 이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면 발전이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걸리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상황까지 나가지 않도록 알아서 지금부터 스스로 제어하도록 우리들이 촉구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한테 다시 한번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위험이 크다 조심해라 라는 것들을 촉구하면서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우리 특히 유기준 의원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저도 옆에서 돕고해서 열심히 이 문제에 잘 파헤쳐서 정부가 헷갈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내용들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유기준 의원께서 오늘 또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기준 의원께서는 오늘도 중진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중진회의 할 때마다 이 구멍 뚫려서 큰일 났다. 석탄, 기름, 또 제가 생각하면 바다 경계까지도 구멍이 뚫려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서 어떤 경제적 제재 조치, 유엔과 미국 등도 선진국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못 줘서 안 다니고 같이 공조 체제를 구하는데 구멍이 뚫렸는데 대한 의혹이 농후한데도 이거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오늘 이 세미나가 강력한 촉구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북한 석탄 반입 특별위원회 또 대북 제재 위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유기준 의원과 또 우리 윤한홍 의원께서 추가되셔서 이 위원회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문철 박사님 또 우리 황장수 소장님 또 기라성 같은 또 우리 토론자들이 과연 우리 문제에 대해서 구멍이 뚫린 데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어주시고 정부에다 우리 촉구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오늘 이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멍 뚫린 대북 제재망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호영 사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그 다음 오늘 공동 주관이신 윤한홍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한홍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에 발제해 주신 우리 신범철 센터장 그리고 황장수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임 대표님 오늘 발제 잘 받아주셔서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북한의 자금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석탄의 그 밀무역, 정제유의 그 우리 한반도 지금 공해상에서 불법 한저 역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부분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또 민간의 전문가들을 또 언론에서 밝혀낸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사용되는 불법
전략물자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많이 밀수출됐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들이 명확하게 우리 정부에서 클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재위반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이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일무역이나 불법 한정, 이 대북 제재에 대한 구멍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부의 각성을, 정부의 그 명확한 대책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주시고 또 앞으로도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선 의원이신 주호영 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축사 한마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우리 신인균 대표나 또 우리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많아서 배우러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세컨더리 보이콧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듣고 그래도 안보에는 나라를 책임진다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죠. 이상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좌석 배치를 바꿔가지고 발제자와 토론자가 앞쪽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토론회를 주관하는, 진행하는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익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작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이 토론회를 보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다른 공간에서 저기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했었고 제가 거기서 발제를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그때 당시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계속 보고 있었고 2시간 동안.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저희 채널에 올렸더니 현재 추가로 한 36,000명이 더 조회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이제 토론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 1,800명이 지금 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황산추 TV를 통해서요. 그리고 아마 또 황산추 TV에 또 이 전체를 업로드를 하면 또 수만 명 또는 이제 수십만 명이 또 추가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그냥 한번 우리끼리 하고 마는 숙제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뉴미디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발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께서 정말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끼리 이 안에서 라고 사실은 그동안 세미나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면서 기쁜 마음으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이 대북 불법 선박의 판적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물을 오늘 결과물 중 일부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 옆에 그 토론자 발자자로 와 계시는 그 신범철 박사님께서는 국내에서 정말 이 외교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쌓고 계시는 분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황장수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발제를 하게 되시는데 특히 이제 41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음지에서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저도 부동산입니다만은 끊임없이 대북 불법 판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이인배 박사님 현대안보연구원 원장님 오늘 토론해주러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식 박사님이신데 여의도 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외교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외교부 원자력비 확산 외교 기획관이신데 김상관 기획관님이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북 제재기관 조사특위의 위원이신데 김척수 위원님께서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12시까지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오늘 발제자들께서는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신범철 박사님은 아주 컴팩트하게 10분, 그리고 황장수 소장님께서는 15분, 나머지 토론자들께서는 5분씩만 아주 컴팩트하게 인사 생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신범철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회의를 준비해 주신 유민준 의원님, 용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을 돌아보면 북한은 핵능력을 쌓았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제재를 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능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제재는 약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제재 문제를 봐야 된다. 첫째, 제재란 것은 기본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반시장적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고 모든 기업이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제재는 그것을 중단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우회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끊임없이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해서 약화돼요. 이건 비단 우리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요, 과거에 있던 모든 제재를 보면 시간의 흐름과 같게 약화된다. 본질적으로 시장의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통제하지 않으면 제재는 약화하게 돼 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제재를 바라보는 두 번째 문제는 협상의 차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요, 악감한 권한이 있지만 미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북한하고 관계가 좋다고 할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 안 합니다. 무언가 상황이 생겨야지 그때 가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핵 협상과 관련된 제재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 협상하면은 북한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 이야기하고 연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능력의 최고 높은 수준은 뭡니까? 핵무기하고 핵물질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해체를 하는 게 거의 공식화됐죠. 영변 유해 시설. 그런데 제재는 어떻게 돼요? 역으로 제일 센 것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2397, 2375, 2371. 그 세 개 없어지면요, 대북 제재 의미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지켜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재를 갖다가 제대로 틀어주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으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저는 이 제재 활동이, 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요청을 받을 때 PPT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작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사진을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여러분 자료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려고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게 김정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에서도 트럼프 만나서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하고 외무성 그 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한미군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연합군사훈련 좀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약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핵능력을 가능한 적게 양보하고 결국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면, 제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3개만 걷어내면 의미 없는 제재예요. 2, 3, 7일 이후 3개. 그것만큼을 끝까지 틀어준다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양보하면 비핵화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김정은의 위험한 게임의 둘째 장에 있는 동그라미 5개하고 쌀람인데, 비핵화라는 건요, 단순해요. 하려고 하면 이 5개를 갖다가 없애면 되거든요. 단계적으로는 없애줘요. 한꺼번에 없애줘요. 포괄적 합의를 하든. 근데 북한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르려고 해요. 영면에서 제재 해제. 농축우라늄 시설이면 이제 한미동맹은 거의 완화되는 수준으로 갈 거고 핵물질부터는 안 내놓을 겁니다. 그게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망은 안전한가 세 번째 장 말씀은 제재망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쌀값을 보면 쌀값이 계속해서 안정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쌀을 줬어요. 나 왜 우회 차원에서 이거 왜 줘야 되는지 좀 더 따지지 않으셨나.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 지금 쌀이 들어가면은 지금부터 들어가서 9월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곡물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춘궁기가 아니에요. 쌀이 들어가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배급이 필요할 때는 3월, 4월, 5월. 우리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 이전인데 그 이후에 지금 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올해 거로 처리하죠? 쌀 뭐 도정해서 주면 바로 소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팔고 다른 거 비축해놓으면 되잖아요. 시기도 나빴고 방법도 나빴다. 그런데도 줬다. 근데 이걸 막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식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북한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존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북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식, 과거의 잘못된 인식만 가지고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북한 체제만 강화해야 될 뿐이다. 다음 쪽에 있는 뭐 제재망은 안전한가, 안전한 거, 뭐 와이저니스트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안전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적으로 제재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가서 만나면은요 제재 얘기하면 그래요. 걔들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재 안 통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재가 정말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외교부에서 계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 과거에는요 박근혜 정부 때는 공관에 제재 완화 조짐이 있는지 계속해서 타진을 합니다. 계속해서 타진. 그게 공관장의 주요 임무예요. 그래서 제재 이상 있으면은 그 공관장 질책하고 따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만큼 제재를 갖다가 잘 이행하는지 그런 전문이 공관에 나갔는지 국정감사 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별로 없을 거예요. 제재망은 안전한가 마지막에 요거 있는 거는 2001년에 장점인 주석이 그 북한에 방문했을 때 식량 20만 톤하고 중유 3만 톤 줬어요. 2005년에 후진타워 갔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약간 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국이 숨겼을 때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0년에 중국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이 쌀 50만 톤 줬어요. 자, 이번에 시진핑이 중국 갔어요. 적어도 이것에 준하는 지원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북중 관례상 있다. 물론 중국에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대북 정책을 하고 그런 대북 정책을 하는 정부를 잘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망은 안전한가 해서 제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있는 표에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분명히 북한은 역으로 갑니다. 2, 3, 9층부터 해제해달라고. 근데 그거 해제하고 세계 해제되면요 북한에 대한 통제력은 사실상 상실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뭐 이렇게 내용은 규율되어 있는데 있는 것처럼 뭐 제 시간이 달해서 빨리 말씀드리면은 그 뭐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러시아 금융기관 하나 제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뭐냐? 정치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조금 그게 미국의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의 행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가 너무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뭐예요? 기존의 유엔 제재 차원에서 제재망을 튼튼히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의 행사는 만약에 북한이 저는 내년 초에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위협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즈음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우리가 미국이 심사숙고해주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를 했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은 지속됩니다. 무조건 하는 거죠. 모든 제재받은 나라가 모두가 다 제재를 갖다가 회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버티기도 지속됩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처럼 뭐 우리 연합군사훈련 다 줄여놨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북한의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고 궁극적으로 핵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결국 의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 그것을 막으려는 우리의 의지, 이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가 우리 정부로부터 무너져서는 안 되고 미국이 그것을 갖다가 국내 정치적 이유, 내년 11월에 있는 대선을 이유로 해서 양보해도 안 된다. 양보하면은 무엇이냐? 북한은 핵보유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핵인질이 된다. 따라서 제재만 강화를 해야 되고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그게 제 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저 신동철 박사님께서 9분 52초 쓰셨어요. 제가 오늘 스토마치 갖고 왔는데. 신인균 소장님, 잠깐 우리 재연절 행사 때문에 우리 이주영 부장님이 그 행사 참석하고 좀 늦었는데 속상함을 청해드리고 안 할게요. 예.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우리 유기준 위원장과 우리 윤한홍 간사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이게 제재 이걸 잘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제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그 제안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거 자유한국당이 철저히 이 제재 유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철저히 조사돼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오늘 대북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주영 부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신봉철 박사님께서 정말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황상수 소장님께서 그동안 독자적으로 이 어떤 그 대북 불법 환적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듣는 측면에서 황상수 소장님께 5분 더 드려서 20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자, 저는 이 북한에 지금 석탄을 이렇게 수입해주고 달러를 주고 또 북한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해주는 나라가 어딘가?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중국, 그리고 하나는 한국 아닌가? 이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마치 제3자 객관적인 것처럼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숱하게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어요. 국가나 정보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정제유 불법 환적이나 석탄 밀수가 불가능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로서 대북 무역군으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보요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석탄이 벌어진 것은 작년 7월 8일에 보요회가 보도함으로써 터졌지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이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요? 그때 말 안 했으면 안 터졌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의 정보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보요회를 시켜가지고 언론에 보도시켜서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제유 불법 환적도 올해 3월에 결국은 미국이 석탄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 정부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관계되어 있는가 여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외면하면서요. 다 이렇게 자다가 공창 걸는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정면으로 이 부분을 달아야죠.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어제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기껏된 것이 북한의 지금 대북 물자 전달 부분에서 일본이 뭐 관여되어 있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배들 한국에 떠나들어서 석탄 밀수와 관련 있는 배 4척을 갖다가 일본이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4척이 아니라 7척이고 그 중에 2척은 7월 8일까지도 한국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말도
일종의 부분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국정원은 이 문제가 부각되는 1년 반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6월 21일 날 그냥 화면도 동원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해서 유튜버 동원만으로 한 7,000명을 홍대 앞에 공원에서 모여서 북한 정제유, 석탄, 밀무역에 대해서 이 정부 조사라, 재판들이 보이콧을 때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앞에도 와서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희들의 분노가 뭔가 하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뭐 지금 대북 제재 위반 특위에서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이스킨밖에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는 좀 어렵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루미소호가 그 이제 북한에 열심히 실어 날랐던 밴데 사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정부는 풀어줬지요. 그때 루미소가 지금까지 받아간 이 양이 얼마나 이렇게 짐작되는가 하면 16만 5천 톤, 27차례를 불법 한정한 걸로 추정되는 배입니다. 이 배가 부산의 한 조선소에 정박을 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7월 3일 두바이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UAE로. 배 이름도 완전히 페이스칠 새로 하고 색칠까지 했어요. 정보 인멸한 거죠. 가장 열심히 불법 한정을 한 배를. 그런데 그 배를 싸게 내놔서 여러 군데서 보다가 결국은 그 배가 이제 두바이에 달렸습니다. 자, 선주가 몇 달 전에, 5월달 전이라고 합니다. 이 배를 수리조선소에 정박을 시켜서 도착을 하고 정박료를 내왔는데, 자, 정보기관에서 와서 선주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쩔쩔매더라는 겁니다. 수차례 상황을 파악하고. 자, 그게 어딘가는 뭐 문제를 삼으면 제가 다 공개하고 제보할 사람도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시세보다 싸게 300만 불에 내놨다고 그러고요. 달리고 난 이후에 이 배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선원들도 다시 모집하고 외국인들로 해서 7월 3일 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0대 선주는 이 사업에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보기관 직원이 왔는데 선주가 정보기관 직원한테 따지고 정보기관 직원은 쩔쩔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이게 지금 매우 머리 아픈 문제다. 골치 아픈 문제다. 현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다. 통일이 되면 제일 자랑이 되겠지만은 이거 참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보기관 직원이 선주한테 머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과연 정권이나 정보기관의 개입 없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하나의 단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기관장은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마치 지금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국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북한 석탄 밀수로 지금 대구지법에서 3명이 지금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월 달에 보도 나온 이후로 그 여사장, 혼자 구속된 여사장, 수사기관이 강요하는 대로 답변을 안 해서 혼자 구속된 여사장의 심정이 지금 6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 한 개 기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당이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산지법의 3명, 그 중에 1명은 별건 구속됐죠. 여기 3명은 지난 1월 날 조용히 3명 다 집행유예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산 선철 대구지법의 그 건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해줬죠. 자,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해주는데 이것도 좀 조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제유 불법 한정과 관련해서는 이 피파이어니오 이 배는 7월 1일 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한국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배 피파이어니오하고 또 다른 뭡니까? 배 하나 더 있지요. 그 배 부처 라이트하우스 윗모 이 두 배는 유엔에서 응유 해제를 해서 방면을 해서 풀어줬습니다. 아니 불법 한정을 한 게 확실해서
조사까지 받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소까지 된 데를 어떻게 문제 방면에서 배를 풀어줄 수가 있냐는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왜 유엔에다가 그 배를 풀어주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답이 없죠. 그 답이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배우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자, 루이스 호는 파랑으로 그랬고요. 자, 빌리언스 호는 모철 폐기 중이고 어제 국정원장이 코야하고도 폐기 처분하겠다고 국회 나와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선주 75살 먹은 선주가 막 정보기관 직원한테 발을 내고 했다는데 그 선주는 그 배를 지금 이온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걸 보면 이게 전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원래 주인 따로 있고 또 운영해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개업자 따로 있고 또 바지 사장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걸쳤을 때 증거증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개입 없이 대북 밀무역이 될 수 없다는 증언은요, 북한 노동당의 전직 고위관리 이정호가 고요야 인터뷰에서 북한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하고 불법 반정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급자 시장, 즉 북한의 주는 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하면서 지금 북한의 정제유를 수입했다면 그 가격을 사업풀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북한이 지금 수출해서 버는 돈이 2억도 안 되는데 이 2배의 돈이 어디서 나왔겠는지. 그래서 정제유를 주는 부분은 상당수가 공짜로 주지 그 정제유를 불법 반정하면서 달러 박스를 넘겨받겠습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어떤 선주도 돈 조금 더 벌라고 회사 문 닫을 걸 각오하고 이런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263차례나 불법 반정을 정제유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금 지급 없이 넘겨줬다라는 의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피파이어노, 루니스호 이런 배들에 대해 이정호 씨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이 사람 지금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이런 말 못하겠죠.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육하 원칙이나 증거 자료가 선장실, 강의실, 기관실, 가판 등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선화증권도 보관되어 있어서 이걸 누구 한 명을 갖다가 이걸 맞춘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 철저하게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배를 없애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종호 씨는 이 공급자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누가 파이어니어호나 이런 데다가 루니스호에 돈을 대주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피파이어니어호 배 한 척으로 300만 불, 36억에 팔린 배에 부산은행이 43억 1,900만 원, 산업은행이 26억 7,300만 원, 한은행이 16억. 어떻게 36억짜리 배에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한국당은 한번 따져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안 따져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정을 대신해주지 않고 어떻게 배 한 척에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배값은 36억인데. 자, 그래서 대북 제재의 핵심 문제는 이 석탄 정제유 밀무역 차단인데 미국도 이제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차단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263차례의 불법 반정이 있으니 7개 나라의 군함 수십 척이 단속을 해봤자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 대세는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 중국 국방부장한테 32쪽짜리 사진첩을 던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미국이 어느 정도 다 안다. 한국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것을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 브리핑처에는 지난번 집회할 때 미국에다가 이 불법 반정에 대해 자료 다 공개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얼마 전에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라는 은행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의 이 핵심은 지금 한국 정권이나 정보기관의 개입 없이 이런 사실이 불가능한데 누구도 이런 문제에 거기 가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정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이, 이준 의원님이 야치에서 여러 차례 잘 밝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전사나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협조를 한 의혹도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의혹도 충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북한 석탄의 시적 경위 그리고 그 석탄의 유통 경로, 자금 거래 내역 등 신내용이 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 북한 석탄 수입업자 3명이 이제 이 대구지검에 기소되었는데 1월 9일 날 재판이 열렸는데 유일한 여성 46살 넘은 김모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공개적으로 좀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요구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김 씨는 북한산 석탄을 직접 사거나 옮기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요구대로 검찰이겠죠. 진술하지 않아 주범으로 몰려 유일하게 구속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북한산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됐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기고가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서는 안 된다 해서 고속도 기각시키고 국민참여 재판도 취소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 하나 저쪽에 볼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김모 여인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한테 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자고 권유한 A씨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미 2012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북한산 부품을 여러 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박 대리점하는 또 다른 B씨가 지금 이 밀수의 중간에서 역할을 했는데요. 검찰은 피고 A, B 그리고 김씨가 3명끼리 또 2명끼리 이렇게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A씨는 북한의 조선족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고 북한 연관된 조선족과요. 북한을 2차례 방문한 바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과 관련된 에이전트로 보이고 심지어 김씨 회사의 직원은 이 사람을 북한을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안첩이라고 생각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 휴대전화에 여성공간 배우 후지 활용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 파일은 도교 동창 정모 씨가 보냈는데 그는 임종석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와 B가 입을 맞추고 김 씨에게 다 떠넘겨서 말 잘 안 듣는 김 씨를 지금 구속시켜서 입을 막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 B가 정보기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국당이 안 밝히면 누가 밝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지금 월간 조선이 좀 보도를 했죠, 얼마 전에요. 자, 그런데 김 씨만 회사 문을 닫았지 A 씨는 여전히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를 누가 받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문인서구나 북한과 관련된 물놀이요, 진루모 등 다수의 의심선박에 대해 제대로 수색이나 조사를 하지 않아 이들이 유유히 빠져나갔고 증거인멸해서 매각되고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지금 구속된 사건 중에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은 동서발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신들한테 석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수상하다 했는데 그 신고를 받고도 유사한 일이 남동발전에 벌어지는데도 지금 수사기관이 방치를 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관세청에 북한 석탄 반입 16개의 기사인 국내 기업 2곳, 금융사 2곳에 입을 다물으라고 함부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가 배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충분히 경장될 수 있죠. 왜 이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정보기관이 이 배우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고도 증거가 넘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검찰에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정의용 국가보실장을 한국당에서 6월 18일인가 그 고발이 됐죠. 관세청장 접근과 떠들었어요. 그리고 NMX 코리아라고 이 사람도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석탄 수입을 추가로 2차, 3차까지 해오다가 2차는 벌써 갖고 왔고 또 3차가 지금 걸려가지고 붙들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실어 날라준 선박에서는 그 전에 정제유 불법 한적으로 걸렸는데 이번에는 또 석탄을 또 실어 날라줬대요. 그러니까 걸린 놈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걸려도 다 우리가 정리해주고 빼주고 다 수습해줄 거니까 안심하고 하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일찍거리를 하고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008년 10월 17일에는 석탄 수입업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개무역 현물수수료 응급을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뭐겠어요? 중개수수료를 받아왔고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보낸 적이 없다는데 결국 현금이 이거는 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돈의 일부는 석탄을 갖다가 붙였을 쪽에 직간접으로 보냈지만은 또 다른 일부는 떼가지고 또 딴 데로 흘러갔다. 그 또 다른 일부가 흘러간 데가 어딘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보면요. 미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좀 흘렸다가 때로는 또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한국을 다루는 문제로 이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국민들 모르게 만약에 석탄을 사줘서 달러를 주고 또 경제율을 불법 반정해서 북한에 넘겨줬다면 이건 정권 퇴진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정보기관 등이 이미 무기 방조, 수사 회피, 방해, 증거인멸 등 배우지 않는 의혹이 수도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권의 치명상이 될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설마 비핵화를 포기하고 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산하기관인 남동발전, 석유공사, 오일포 코리아 등이 이렇게 지금 어떤 직간접으로 연루된 의혹도 있고 경찰이나 언론에도 지금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싸움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에 연루된 의혹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그게 터져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당이 거의 총 차원에서 이 밀무역에 대해서 좀 총력 부정을 계기하고요. 총선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 부정하고 폭로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상수 소장님께서도 19분 58초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그 신범철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거론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실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주셨고, 그리고 황상수 소장님께서는 지금 뭐 대북 불법 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지금 많이 알려주시면서 특히나 우리 정권이 이런 대북 불법 환정에 개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정권 중에서도 청와대가 또는 그 사법 권력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해주셨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투쟁에 나서고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제 아들이 지난주에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제대를 했는데 제대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아들이 해양경찰, 의무경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남쪽에서 배북하고 이제 많이 다녔는데 대북 불법 환적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답니다. 목격을 했는데 우리 해경배 그리고 해군 군함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 이렇게 세 척이 이제 중국 배와 북한 배가 환적하고 있는 현장을 이제 같이 갔고,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헬기를 띄워서 그 사진을 찍었답니다. 채점을 했는데 우리 그 해군에서 무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무슨 이제 배 이름을 대면서, 이게 작년 일이에요. 배 이름을 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기란 몇 조 몇 항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그 배에서 뭐라고 하냐 이랬답니다. 아, 그 좀 봐주셔 이랬답니다. 그러고는 이번 해상 도하청 끝까지 촬영을 하는데 우리 해군 오천동급 구축함 그리고 우리 해경 경비함은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묵인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을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그런 국민적인 걱정이 있는데 작년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 시중은행들에게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대북 제재 맞을 세컨드리 보이콧 맞을 짓을 안 해야 된다.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장관이 주무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컨드리 보이콧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기가 찬 그런 정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셨고 먼저 이제 토론을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협력광고연구원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재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제재가 끊어지게 돼 안 되게 되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외교적인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장 우리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해결밖에 남지 않는 아니면은 핵을 용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재가 경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 세컨드리 보이콧,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직접 거래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고 그러죠. 직접 거래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왔던 물자들에 대해서 다시금 막는 것이 그 세컨드리 보이콧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산 석탄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동남 발전이 쓰게 되게 되면 동남 발전은 세컨드리 보이콧 때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금융사는 세컨드리 보이콧에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세컨드리 보이콧에 걸리게 되면 치명적으로 한국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제재를 지킨다는 것은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제재를 이용하는 것은 또 경제를 우리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일본 문제하고 보게 되면 일본이 수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프레임을 보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프레임을 보면 정한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하고 있는 거 한국을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정한론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론을 모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하고 있는 것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정권 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또 일본의 소행을 비판하는 쪽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좀 중요시 보고 있는 이 문제인데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거는 거다. 그래서 북중 일본이 제재 위반 때문에 수출을 지금 좀 꺼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을 바꾸고 있다든지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제재 위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같이 검증을 받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비하에 끌어온 상황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일단은 조금 뒤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짚고서 봐야 될 것 같다. 제재를 풀게 되면 제재 위반 사례가 일본의 위반 사례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 과정에서 날 수 있는 한국의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왜 그러면 청와대는 이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세게 밀어붙였을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한 구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재 문제였거든요. 지난 11일에 마이클 비건이 와가지고는 했는 게 뭐냐 워킹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하면서 제재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의하자라고 만든 거였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오싱턴에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과의 거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보될 때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같이 검증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앞으로 잘 지킬 테니 미국이 좀 중재를 나서달라라는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무기 수출을 우리가 굉장히 감시를 세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북한에 제가 통계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받아보니까 숫자가 늘어나요. 이 수출 액수가 북한이 무기 수출 액수가 늘어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 수출 막겠다고 그러는데 왜 액수가 늘어나는 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사실 더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발각되는 게 많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북한의 이 밀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감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외교부에서 유엔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회의가 있었다는 걸 짤막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17년 5월 이후부터는 그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다시 복원시키도록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에도 사실은 이러한 인력들도 보강해서라도 일단 모니터링 요원들을 좀 몰빵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니까 추경 예산에 외교부는 추경 예산 신청을 안 했더만요. 이럴 때 추경 예산 좀 신청을 해서 본관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이든 임시생이든 좀 고용을 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 요인으로 써서 그 각 국가 파나마대로 여러 각 국가의 모니터링 요원들을 저 아르바이트생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을 해서 이들을 통해 저 본관 지금 적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들을 고용해서라도 각 국가에 되어 있는 공간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좀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외국으로서 이 한국의 문제거든요. 한국의 문제니까 북한 핵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또 예산을 더 투입하나 하니 있더라도 외교부가 본관에서 인력을 늘려서라도 이런 모니터링 요원을 두는 것, 본부에서도 다 취합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유엔에다가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는 것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좀 제기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인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에 입을 딱 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생방송에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저처럼 마이크에 입을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의도연구원의 이윤식 박사님 돌아가시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이윤식입니다. 앞서 신동철 박사님도 그리고 황장주 수석님도 대북 제재와 관련된 우리의 구멍,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한국이다. 그리고 대북 제재의 핵심이 석탄 밀무역이란 공해상에서의 해상 유류 환적을 차단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시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 정부와 청와대가 배우다. 뭐 이런 아주 본질적인 얘기 그리고 현안과 관련된 얘기, 내용과 관련된 얘기 좀 주셨으니까 저는 석탄 밀무역이나 유류 환적 뭐 이런 것보다 공해상에서 유류 환적 관련된 부분보다는 어찌 보면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그렇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이렇게 과거사 충돌로 촉발된 한일 간의 통상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안보 갈등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불거지고 있는 이런 한일 간 문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의 출발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이 볼 때 정말 말도 안 듣고 있는 이런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석탄을 밀반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공해상에서 유류 환적에 몸통이 되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문재인 정부를 조금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원인이라고 좀 주고 싶은데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이니까 한미 간의 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그 번영과 풍요를 갖다가 이어져 온 그런 아무래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국제사회의 보는 눈도 있고 대놓고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잘못되고 있는 길,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원인도 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은데 이게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일본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해볼 수가 있는 게 어제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이렇게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혼자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물론 일본도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징용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이후에 작년 10월에 판결 이후에 계속 워닝을 줬죠. 워닝을 주고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런 경고 내지는 그런 거를 실제로 옮기고 싶은 이런 게 있어 왔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일본이 단독적으로 일본의 적어도 일본이 미국의 적어도 암묵적인 무기니 아니고서 그렇게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이 드는 게 어제 조선일보에 보면 김대중 칼럼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미일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개월여 사이에 아베는 트럼프를 3번이나 만났고 여기서 아베는 반일을 부추기는 문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경제제재 얘기를 꺼냈고 트럼프는 대북 제재 해제에만 매달리면서 미국의 대중경제 요구를 비켜가고 있는 문 정부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의 노력과 호소에도 미국 정부는 한일 교착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의도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리고 일본의 보복 조치가 판문점 회담을 마친 트럼프의 비행기가 한국 땅을 떠난 직후 발표된 타이밍 등은 트럼프와 아베의 짜고치는 고스톱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라고 어제 칼럼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저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칼럼을 보니까 훨씬 더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대놓고 혼내줄 수 없으니까 일본을 좀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아무래도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한일 간의 문제는 다 팔로우를 하셨겠지만 좀 당대 간의 대치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월요일에 대통령이 그 일본에게 좀 외교의 장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도 손해보지만 너희도 손해를 볼 테니까 좀 외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또 청와대가 어제 상황을 갖다가 반전시켜서 또 강경무드로 선회를 하면서 18일 내일입니다. 내일 제3국 중재위 구성의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31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재에서 이렇게 빼버린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제외시켜버리겠다. 라는 얘기까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강대강 대치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 손실은 당연히 클 테고요. 기업의 우려와 걱정도 매우 큽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한 3, 4일 전입니다. 세종대의 호사다와 유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일본의 경제 보복의 목적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다.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을 갖다가 줘서 정권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자꾸 실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국민, 한국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변화해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좌파 정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놓고 볼 때 강대강의 대치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마 이미 한일 간의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심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외교부에서 오신 임상범 기획관님 바로 부탁드립니다. 5분입니다. 외교부 원자력계약상 외교기획관 임상범입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안보리 결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 측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 담당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외교부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것은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재 이행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공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 중에 정부 측에서 볼 때는 뭐 부정확한 사실도 있고 단순한 의혹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석탄이나 해상 흔적 같은 경우에 의심 행위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정부로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있었던 북한산 석탄 조사는 BOA의 기사로 촉발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BOA 기사는 그 전에 나왔던 안보리 정부가 패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한 겁니다. 당시 이미 저희는 한미 공조하에서 이 패널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BOA 기사로 조사가 촉발된 건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도 석탄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고요. 정제유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정제유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박을 업무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임무인데 이 시점이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제유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이전부터 저희는 이런 선박 흔적, 이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미 공조하에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선박 4척 중에 라이트하우스 임무하고 파이오니어 호는 이미 제재의 승인을 받아서 방면 조치를 했죠. 이거는 안보리 결의에 있는 예매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코티는 고철 폐기 열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 및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한미 간에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상 환적입니다. 이 해상 환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다 불법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상 환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형태이지만 해상 환적이 북한 관련 선박에게 이루어질 때의 결의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 보면 많은 해상 환적이 일어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을 방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보가 있는 모든 사안을 조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상 흔적을 단속한 사례는 저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저희 미국하고 저희가 충분히 공유하고 또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다 최선이겠지만 어느 사회나 범죄는 발생하는 것처럼 이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면 차선으로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개도 노력과 함께 이런 사례 발생 시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미 공조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도 한미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에 한미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간 지속적으로 우리의 결의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저희의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6월 초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ISIS에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6개국에서 현재 진행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결의 위반 의혹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저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미국 말씀을 설명드린 것 같이 미국은 이 행정명령 및 제재법률에 연구해서 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독자 제재를 도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군이 넓은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독자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부로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관련 업계 등 아웃리치 노력도 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독자 제재는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래 발동하기 위해서는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 관할국의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판단이 있는다는 점, 이런 점들도 감안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북중 간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북중 교육 총액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도 17년에 비해서 18년에는 거의 90%가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제재는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정부로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그냥 감안해서 더욱더 충실하게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외교부 임상범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엄청나게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댓글이 폭주를 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비난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 외교부나 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잘 받아들이셔서 정말 국민들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를 좀 빨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에 부산에서 오신 김철수 위원께서 하시겠는데 시간 주셔야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항구 쪽에서 오늘 토론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30년 이상 접하면서 현장 체험자로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대북 제재 선박 관련 불법 거래는 해운 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로 유류 및 석탄의 경우에 관세청 등에 전단반을 뿌리면 사전에 이런 불법 행위를 반드시 막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8월달 태풍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제재 관련 선박들이 안전에는 뭐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모든 방면에서 어렵지만 특히 현재의 해운 관련 업체들의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에서 국내의 선주사들과 입출항 대리점 그리고 용순주 등 해운 관련 업종들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춰서 선주의 해운 관련 입출항 대리점을 하는 업체에서는 화주들이 운임 또는 입출항 대리점을 비용 많이 준다면 그저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고맙다는 생각으로 배도 빌려주고 출항 수속을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렇게 딱한 현실에서 중요한 국제법이 발효가 됩니다. 국제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저유황 유류 의무 사항이 국제법상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관계로 이 법이 발효되면 유류 1톤당 약 한 $200 이상의 비싼 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해운 경기에서 여러 회사가 부도 직진까지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운임을 좀 더 준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일들이 제국제재에 관련된 다른 것도 검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푸라기보다는 심정으로 구세주를 만나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나쁜 단체 와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류 경우에 화물을 가지고 있는 가주들이 외국에서 평소보다 높은 용순율을 제시하고 유류 건설에 용순을 부탁을 한다면, 그리고 외국 선박이 한국 항구에 출항하는데 선박 대리비를 유익해 준다고 제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탄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우 여유 있는 조건으로 입출항 비용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관세청에서 전담반을 꾸려서 대북 관련 수출 품목에 관하여 확인만 한 번이라도 해보면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에는 이런 전담반이 현재도 꾸려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류의 경우에도 수출 면적을 보면 선적한 화물의 다역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업 중인 어선들에 대해서 양상방크라는 이름으로 공해상에서 유류를 타 선박에 반직해주는 표시로서는 하역항 구명에 OCZZZ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북제재특위 회의 때에 관세청 담당자분께서 답을 하실 때에 공해상에서의 타 선박에 유류 환적을 해주는 선박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외국 항구에 가해가는 양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횟수라고 정정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이 있는 경우에는 양상방크를 하는 선사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한 5,000톤의 유류를 싣고 공해상으로 나갈 경우에 한 번에 환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A라는 배에 500톤, B라는 배에 300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500톤을 환적을 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해상으로 나갈 경우에 만약에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다면 유류 공급 선박이 한국항을 출항하기 전에 각 선사와 이런 유류의 공급을 할 때에 계약을 맺은 후에 인류를 선적하고 출항하기 때문에 해당 선사에 실제로 주문량을 확인하고 출항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IS라는 위치정보 추적 시스템, 원산 지정명서, 그리고 성분 분석표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석탄의 출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러시아의 라우드카에서 3,217톤을 선적하고 포항 신항으로 온 DN 5,505의 끈을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4일 날 16시 45분에 포항 73분에 접안해서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5월 13일 5개월 13일간 하여가지 못하고 지금은 응유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은 과거 샹진이라는 선명에서 DN 5505라는 선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아프리카 토국적입니다. 관리선사는 부산 동대신동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해운 경기를 감안하면 선주는 이미 파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몇 척의 선박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국내항에 응유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이 7월 말 되면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에 대한 관리는 안전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제재 선박의 사전 식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 등에서 전담반을 꾸려서 사후약품이 아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의 토론, 오늘 발제 다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그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완전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저 사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최자이신 유기준 의원님과 윤한홍 의원님께서 지금 양쪽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의원들이 왜 안 왔냐 지금 이렇게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총회 때문에 다 이석을 어쩔 수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6분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정도 6명의 발언을 하면서 1시간 만에 토론을 마무리하기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달려왔습니다. 자, 공동주 최자이신 윤한홍 의원님의 말씀을 이제 6분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정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지한 토론과 전문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 과제다 하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제가 여름에 이 북한의 무연탄이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에 밀수입됐을 가능성을 제가 처음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죠. 근데 사실이었고 남동발전에서 사실상 밀수입을 해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만 대구지검에서 형식적인 수사로서 제대로 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수사, 덮어버리는 수사로서 끝을 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한반도 공해상에서 정제유, 기름이 북한으로 많이 불법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의심을 여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잘라주고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일본으로부터 역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소재가 우리나라에서 밀수출됐을 거라고 역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대북 제재를 다시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정부를 믿고 가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힘드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희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한홍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공동 주최자이신 유기준 특위위원장님 정리 말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정수 TV에서 1,300명 동시에 보고 있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이 글씨 올라온 것을 주문도 받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 더 밝혀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야당이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가 소홀히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큰 차원의 공청회라든지 국정조사 마지막에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촉진하고 마지막 완결짓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든 일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에 임해 주신 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의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토론을 하고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고 좀 더 조사 축구의 그 강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과 60분 만에 6분의 발제와 토론을 다 듣고 지금 토론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토론회가 방금 유기준 의원님 말씀처럼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세미나를 보셨고 또 앞으로 이것이 업로드가 되면 또 그것을 또 추가 조회를 통해서 또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다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 확산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좀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더 분발해서 정말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국민들의 예망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실현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